지난주 제 강의의 핵심은 역사는 밟아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발걸음이 우리에게 증거로 주어져야 됩니다. 흔적들, 기록물들, 증거들. 그런데 그걸 아무리 모아도 그 발걸음을 걸어간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문학적으로 또는 가상의 대화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문학이지 역사가 될 수는 없네요. 그래서 역사가 언제나 문학과 섞여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엄밀한 역사도 문학적인 상상력을 배제하고 역사 자체로만 발걸음들만으로 역사를 꾸릴 수 없죠. 그런 역사는 불가능해요. 우린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발걸음을 걸어서 걸어갔다면 걸어간 사람이 있는 거죠. 걸어간 사람은 길을 따라갔을 테고 그 길은 산맥과 강과 하늘과 등등 수많은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길을 찾았을 겁니다. 이런 건 다 숨겨져 있죠. 이런 것이 콘텍스트이고 하이퍼텍스트. 텍스트는 주어졌습니다. 짜인 것이란 뜻인데 텍스트는 기록물로 주어져 있거나 증거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 짜인 것, 인물들이죠. 주인공. 누가 그 발걸음을 만들었냐? 함께 짜인 사람. 그 사람의 배경, 목적 이런 것들을 추측해서 문학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대는 아예 드러나지 않아요. 시대는 종합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해석적으로 재구성하는 거죠. 하이퍼 텍스트입니다. 하이퍼는 숨겨져 있다는 뜻이고요. 보통 우리가 모든 학문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텍스트 차원, 짜인 것 차원. 여러분도 인생이 태어나서 이렇게 숙대 와서 살다가 또 졸업하고 취업하고 쭉쭉 인생의 길을 가겠죠. 여기에 하나하나씩 일기를 쓴다면 이걸 다 기록물로 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더 많은 것들이 기록물에서 삭제되어 있겠죠. 쓰일 수 없는 것들이 99.9%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그 0.001%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유사성이 있어서 닮은 꼴이기 때문에 작은 궤적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밟아 나간다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의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우리가 상상하는 바들을 통해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합니다. 그랬을 것이다. 야,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예술과 문학과 상상과 허구와 사실이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것이 역사다. 이게 이제 이에치카의 역사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놀드 토인비로 오니까 토인비는 좀 다르게 봤어요. 법칙이 있다. 한 사회가 발전하는 데는 이런 엘리트라고 말하는 처음 이제 토인비가 엘리트란 말을 거기 썼습니다. 역사 연구라는 책 속에다. 엘리트들이 지도자라고 합시다. 오늘날 식으로. 이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그 사회는 번성한다고 봤어요. 번성한다는 것의 의미는 지도자가 존경을 받아서 국민들이 그를 따른다는 뜻이고요. 그 반대의 경우는 네메시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메시스의 반대인 네메시스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분의 계층을 만드는 거야. 너희는 그냥 삼류로 살아. 여자는 야, 유리천장 보이지? 올라올 생각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집단, 특정 계층, 특정 신분들을 어떤 제도적인 틀로 올가매면요 일정 기간은 견뎌요. 뭐냐면 그거 저항했다가는 죽임을 당하니까. 근데 임계점이 지나면 폭발하게 됩니다. 그 폭발은 분명히 그 제도를 만든 사람과 그 제도의 상징물 또는 인물, 대표하는 인물에게로 폭발하게 되고요. 차우체스크 죽이듯이
민중이 특정한 상징적인 사람과 제도와 동상을 파괴합니다. 이게 복수로서의 네메시스였습니다. 그럼 또 다른 세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미메시스와 네메시스라는 아주 단순한 원리로 역사가 발전해 가더라. 그러자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나와서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역사 이제 끝났습니다. 발전과 진보 없습니다. 20세기 말에 아메리카, 뉴욕 맨하튼 여기가 마지막 지점입니다. 더 이상 역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헛소리를 짓거렸죠. 역사는 예단할 수도 없고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도 잘 모르고요. 기후온난화가 어떻게 될지, 또 빙하기가 올지 등등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연 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삶이 아메리카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완성된 모습이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이런 모습은 제국주의적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인디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들의 가능성을 실현할 테고요. 한국도 통일 이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메리카가 될지 아니면 탈자본주의, 포스트 자본주의가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역사를 예측하는 것은 역사는 예측하는 학문은 아닙니다. 물론 오스왈드 슈팽글러가 서양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문화가 다하면, 문화는 정신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정신성이 다하면, 쇠하면 아무리 고도로 발전한 문명일지라도 보통 이제 로마를 염두에 둘 수 있는데요. 로마의 이제 최고 전성기 때는 100만 명 정도가 로마에 살았습니다. 로마는 원래 야만인이었어요. 제대로 언어도 없었고 글자도 없었던 이런 야만 민족이 이제 최고의 거대 도시, 그 당시 최고의 그 도시는 아테나였는데 아테네가 30만밖에 안 됐어요. 30만을 넘어서는 100만의 거대 도시를 만들면서 번성을 구가했는데 그들이 망한 기간은 100년도 안 됩니다. 아주 급속히 멸망했죠. 물론 이제 그 땅의 산성화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은 슈팽글러가 보기에는 문화의 파멸이었다. 정신이 썩으면 곧 문명은 몰락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몰락이란 말은 해가 바닷속으로 진다는 뜻입니다. 파괴되는 게 아니고요. 저물어서 서쪽 하늘로 해가 진다는 의미입니다.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순환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서양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서양의 문화가 다시 싹 트면 문명도 차오르고 달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흥망성쇠를 거듭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다 들어도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방금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다. 오늘날 미래학은 한 5년, 10년에서 한 30년까지는 예견, 포아사이트란 말을 씁니다. 예견을 합니다. 고작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길이는 30년 미래야.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예견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도 궁금하긴 하죠. 일단 하나는 확실합니다. 카타스트로페, 대파국이 올 거예요. 언제쯤 올까요? 지구가 이제 파괴될 테니까 태양이 폭발할 테고 45억 년? 언젠진 모르겠지만 빙하기가 오면 인류는 멸종하겠죠?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빙하기 언제 올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일도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류에게는 자연 재해, 재앙, 우주의 대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언제든 서든 데스, 인류 자체가 종말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즐겁게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 상상을 통해서만 미래를 우리가 구성해 볼 수 있지만 시작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정밀한 과학적 탐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이전은 우리가 또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 첫 출발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밟아 나온 이 길이 하나로 관통, 꿰뚫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첫 자리가 어떤 거였냐,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우연한 출발점이 아니고 별이다, 꿰뚫는 별이다. 별이라는 것은 그물에 코를 쭉 꿰가지고 하나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 줄 있잖아요. 그걸 별이라고 그래요. 쭉 벌러주는 거, 쭉 펼쳐주는 거, 그런 줄. 그 별이를 찾는 것이 이제 오늘의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강의의 핵심으로 저는 오르페우스를 좀 꼽으려고 합니다. 오르페우스는 신화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르페우스 가르침이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르침이란 말을 제 식으로 좀 더 줄이면 그냥 갈, 공자님 가라사대 할 때 그 갈입니다. 갈이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고요. 가르다, 갈래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갈고 닦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가 없던 시절에 글자를 쓴다는 건요, 어떤 일이 여러분 상상이 드세요? 파피루스는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두루마리 하나가. 그러면 여기다 글을 쓴다는 거는 굉장한 부자 아니고는 불가능하겠죠. 왕이나 귀족 아니고는 파피루스의 종이에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사자의 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도 파피루스 두루마리기로 만들죠. 20년을 노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관에 넣는 거야. 그 이러한 어마어마한 정성과 또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력을 동원해서 한 편의 글을 썼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비밀 같은 거죠. 진리 이 정도를 넘어서서 생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겸손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적은 사람들의 그 간절함이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컴퓨터로 뭐 자판 두드려 가지고 글자 박는 수준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내 전 재산을 쏟아 부어야 되고 또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쭉 해주고 뭐 이런 이제 하나의 그 공동체로서의 그 학문이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을 때만 우리가 이런 오르페우스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일단 해보시고요.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실제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오르페우스를 우상시하는, 숭배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르페우스의 가르침이다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오르페우스 들어가기 전에 플라톤이 오르페우스에 대해 생각했던 점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이제 오르페우스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좀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플라톤은 그 동시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미토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미토스는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호랑이 담배 필 때 이야기. 이런 미토스를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는 말이 되는 말, 로고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 번역을 하고 또 원어도 얘기하니까 그 두 가지를 겹쳐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근거를 갖춘 말. 근거를 갖췄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의하는 정신으로 깊이 생각했을 때 옳다고 여겨지는 말, 추론이죠. 그죠? 논증이나 추론.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 봤을 때 옳다고 여겨지는 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걸 그르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지구는 둥글다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관찰해야 되죠. 두 번째는 증거를 갖춘 말. 그러니까 옳고 또 나름대로 그것이 왜 그러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를 갖춘 말, 그게 로고스입니다. 두 단계로 나뉘게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지만 요거는 방금 아까 우리 이야기하기 전에 했던 히스토리아. 이건 정말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다르네요. 주인공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 주인공은 땅과 시간, 하늘이라는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아라는 이야기는 이런 주인공이, 그래서 우리가 다 오디세이라는 이 작품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뼈와 살이 있는 사람이죠.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히스토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 종류의 이야기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플라톤은 야, 이제 미토스는 버려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로고스다. 그리고 로고스 중심으로 갑자기 모든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이게 플라톤이 된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미토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플라톤은 미토스를 버리고, 자, 우리가 열심히 생각했을 때 옳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경험적으로 관찰했거나 증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을 해야 된다.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학문을 했다. 그래서 이제 오르페우스와 플라톤은 좀 대척점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척점이란 말은 상대가 있어야 나도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있을 때 남자가 되듯이 오르페우스가 없었다면 플라톤도 아마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돼요. 이제 그 자료 자체가 없는 거지, 그 자료에 실린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인용하시게 된다면 제가 열심히 모으고 번역까지 한 제 이름을 꼭 밝히셔서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종교 집단의 이름이기도 하고 창시자 이름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뜻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악기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 보겠습니다. 첫 문장이 처음에라고 시작이 됐네요. 이걸 읽을 때 여러분이 혹시 어떤 책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처음에. 성경이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태초. 태초는 태라는 게 크다라는 뜻입니다. 초는 처음이라는 뜻이고요. 큰 처음. 태라는 거는 대보다 더 큰 건데요. 크디 큰 처음이네요. 그럼 이제 크다의 뜻을 이해하시면
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서 대는 팔을 벌리고 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는데요. 사람이 뭐 커요? 하늘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없죠. 뭐. 크다라는 것은 가장자리, 그따에서 왔는데 끝이 없는 것, 끝이 없는 것, 이것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그 품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은 품어주는 바가 한이 없다, 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태초란 말은 뭐 빼도 되겠네요, 그죠? 처음에 또는 맨 처음에, 끝없는 처음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처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첫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벌어진 틈, 카오스하고 같습니다. 첫이라는 것은 열리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첫이라는 것은 열리는 자리다. 솟아나는 자리다. 그래서 첫은 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솥대. 높이 치켜 세워가지고 우리 마을이라는 곳을 알려주는 곳이죠. 마을 입구에 보통 놓게 됩니다. 솥대와 첫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언제쯤 시작이 됐을까요? 그게 이제 첫이네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혹시 있다면 신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모두 헛소리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도 끝도. 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그 힌두 신화를 보시면 아무튼 그건 좀 수업 시간에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나무로 하겠습니다. 나무가 있을 때 이렇게 나무가 서 있어요. 그러면은 밑이 어디죠? 뿌리 쪽이네, 그죠? 뿌리. 끝은 어디예요? 줄기, 꼭대기 쪽이죠? 자, 그럼 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자. 사자는 밑이 어디예요? 발. 끝은? 조금 이제 요거 이제 철학적인 이제 어떤 그 프레임, 틀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밑은 뭔가 자라나서 커가는 거죠. 밑은 그러니까 씨앗입니다. 그러면 사자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머리 쪽으로 이렇게 가죠. 머리. 그러니까 나아가는 쪽을 끝이라고 합니다. 끝이라는 건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책상에서 가운데에 손을 두고 한번 쭉 가장자리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어디에 도달합니까? 네, 끝에 도달하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출발하는 첫 자리는 밑이고요. 거기서 쭉 나아가서 다다른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자리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끝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자리예요. 하지만 그 영어로는 이제 end죠. end. 끝인데 그 끝에서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finish. finish는 마치는 겁니다.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finish는 마무리 짓는 것이고 마치는 거고 완성하는 거고요. 끝은 하나의 완결을 줬지만 또 다른 것과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끝은 마디예요. 그러니까 그 밑도 끝도 없다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됐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이야기,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화죠.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또 듣고 나면은 그럴듯해가지고 동의하게 되고 왠지 뭐 그렇게 설명할 법하다, 이렇게 동의가 되는 것이죠. 첫 문장에 두 개의 낱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에서 처음이라고 시작을 하더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하고 시작하더라. 두 낱말을 한번 잘 비교해. 이건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있었으나 없었네. 요거를 서양 철학에서는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나요? 없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첫 문장에 개와 우라노스는 없었대요. 아니, 개와 우라노스가 없는데 어떻게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자면 거짓말이죠. 없기 때문에 이름도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없는 자의 이름이 있대. 그럼 없는 자의 이름이 있다면 이름은 있는 거네. 그럼 이름이 있으려면 그 이름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도 있어야겠죠.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있다. 그 있는 것이 뭐 이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 모순에 빠진다고 봤어요. 말이 안 된다. 로고스는 말 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을 이야기하니 이건 믿을 수 없다. 자체 모순이 있지 않냐. 그래서 플라톤은 이런 종류의 말놀이를 버립니다. 어쨌든 여기서 있다와 없다를 네모 치셔가지고 거대한 틀로 생각의 틀로 여러분이 한번 잘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있다라는 말에는 이렇게 또 금방 추론이 됩니다. 무엇이 있는가? 근데 우리말로는 여기 조금 바뀌어요. 무엇인가? 이다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다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있는 것과 무엇인 것은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냐? 요거는 나중에 하이데거쯤 와야만 좀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건 설명을 좀 드릴 테고요. 어쨌든 지금은 있음과 없음. 우리 동철에서는 유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와 무. 대비죠, 그죠? 동양에서는 이것이 유무, 상생. 유가 무를, 무가 유를 있게 일으켜 세운다. 서로 생겨나게 한다. 이렇게 대대관계. 대립적 관계가 아니고 태극 문양 아시죠? 태극. 태극 보면은 음이 양 속으로 들어가는 구조고 다시 양이 음 속으로 들어가는 꼬리를 맞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생의 모습이죠. 구분되면서도 서로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 근데 지금 서양에서는 있음과 없음은 분명히 대립 관계입니다. 대대관계가 아니고 상대적 관계가 아니고 상관관계가 아니고 대립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낱말은 무정란을 낳았다입니다. 나의 네모를 치시기 바랍니다. 네모라는 건 이제 틀을 얘기하는 거야. 프레임, 네모죠, 네모, 틀. 자, 낳는다는 것을 딱 이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누가 답변을 좀 해줘 보실까요? 낳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건 전혀 아닌데, 사람도 아이를 낳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죠.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포유류가 아닌 경우에 알을 이제 낳는 새가 있는데 새는 뭘 상징할까요? 우리 맨 뒤에 계신 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어? 영선. 네. 영선 씨는 우리 고주몽 신화에도 알 낳는 거 나오죠. 사람이 알을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을 낳을 수 있을까요? 신화적인 상징인데 이 태생, 알을 낳는다는 이야기는 동서양 막론하고 모든 문화권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알이라는 것은 독특한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알을 낳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네요. 신성, 성스럽다. 신의 모습이다. 왜 신이 거기서 등장을 하죠? 개구리도 알을 낳잖아요. 네. 악어도 알을 낳고. 근데 왜 그 알이 신성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게 더 성스럽지 않나요? 알을 깨고 나와서 깨고 나와서 그것도 중요한 특징이죠.
알을 깨고 나온다는 것도 새로운 이제 메타볼, 새로운 변화를 통해 가지고 평범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알은 기본적으로 새를 상징합니다. 새는 하늘을 날죠. 하늘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신들의 영역이야. 신들이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에 독수리를 이제 그 변신하잖아요. 독수리가 또 제우스의 그 전령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을 대리하는 자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새, 알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닉스라는 건 이제 어둠이란 뜻인데, 밤의 어둠이 무정란을 낳았어요. 유정란을 낳았으면은 그 알에서 또 다른 알이 뭐 이렇게 계속 닭이 닭을 낳고 하는 방식으로 이어나갈 텐데, 아이 무정란을 낳으니까 한 번 낳으면 그냥 끝이야. 또 낳아야 되고 또 낳아야 되고, 이런 이 세계가 아직은 인과적인 그러한 기계적으로 생각되는 세상은 아니었네요. 신들이 직접 이 세계를 낳고 통치하고 하는 그런 신정 시대, 신이 직접 무엇인가를 낳고 신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니까 계절이 순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이죠. 계절하면 조금 그 의미는 좀 덜 사는데요. 계절은 마디마디로 나뉘어진 어떤 그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철이라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제 철든다는 말 속에 잘 들어있죠.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엄마에게 선물을 하죠.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철이 들었다는 거야. 생각을 채워가지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때 그것이 철이라고 합니다. 봄이 이제 싹 터가지고 이제 다 익으면 여름에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경계가 있고 그릇으로 이해가 됐던 겁니다. 그것이 다 채워지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그릇이 네 개밖에 안 돼가지고 계속 맴돌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계를 변화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봄을 즐기고 가을을 즐기는, 계절을 즐기는 대상으로 이해하죠.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노라 시인들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고대인들에겐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봄은 또 위험하고 먹을 게 없잖아요. 가을은 또 독사에 물리고, 그냥 온통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존의 장애물들이었어요. 변화라는 것은 위기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기서 인간은 이제 지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네모는 그리움, 사랑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리움을 일으키는 에로스가 나왔으니 그는 질풍의 회오리 같았나에 네모를 치세요. 서사의 출현이라고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같다라는 말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다가 나오면서 우린 비교를 할 수 있었어요. 명사가 처음 나왔습니다. 새, 알, 그걸로 끝났어요.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새가 난다, 알이 깨진다,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연속적인 겁니다. 동사는 하나의 사건을 실제로 서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줍니다. 그런데 아직 형용사가 안 나타났어요. 형용사의 특징은 뭐냐면 보다 더, 보다 덜이라는 덜과 덜을 통해 가지고 이 세계 전체를 하나로 전체화할 수 있는 그러한 문법적 틀입니다. 이게 아직 안 나타났었어요. 시밀리스라는 거네요. 뭐뭐 같다. 한국 사람 많이 쓰잖아요. 뭐 같다. 응?
혹시 이 문장에서 보면 에로스를 회오리, 질풍의 회오리라고 했는데 어떤 감상이 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철학이지만 이거는 거의 문학에 가까운 거니까 섞여 있습니다. 한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뭐 우리 여기 앞에 작은 노트북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예린. 네, 맞습니다. 에로스는 보통 우리 화살을 들고 있고 나중엔 그렇게 변화가 돼요. 사랑으로 변화가 됐는데 여기서는 그리움이에요. 사랑이 아직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은 남녀로 상징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리움. 그리움의 특징은 계속 떠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다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회오리 같다고 했을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질풍의 회오리. 네. 네. 제 번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제가 번역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왜 그리움이 질풍의 회오리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엄청 그리웠다는 뜻같이 막. 자, 이제 신이에요, 지금. 응? 신께서 그리움에 지금 사로잡혔어요. 응? 우주가 있어요. 예, 우주를 이제 하나의 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에로스가 나중에 탁 깨고 나가니까 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다가 어디에 부딪혀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리움에 사로잡히다가 확 우주 전체를 회오리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에로스의 기능이 뭐라는 거야? 서로가, 그렇죠. 서로가 서로. 봄이 여름을, 여름이 가을을, 가을이 해가지고 계속 돌게, 순환하게 만드는,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표현할 말이 없어. 회오리만 있고, 회오리란 말은 있는데, 이러한 동사적인 표현으로 이걸 다 표현해야 되는데, 사건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걸 담아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저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브루투스, 너 맞아. 얼음 같은 칼을 내 심장에 꽂다니. 근데 같은이란 말 쓰잖아요. 이 냉혈한, 나중에 형용사에 바뀌어 이제. 얼음같이 차갑다라는 말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불편하잖아. 얼음하고 뭐 안 맞아. 실제로 얼음을 꽂은 게 아니고 칼을 꽂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그래서 이제 냉혈한 이렇게 이제 형용사가 생겨나면서 형용사가 나오면 디귿이가 생겨나는 거야. 얼만큼 사랑해? 그럼 어떻게 얘기해? 아기 때? 엄마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전체적이죠. 전체. 근데 만약에 나쁠 때는 요만큼도 사랑 안 해. 이게 덜하는 차원과 덜이란 차원을 다 한번 차곡차곡 쌓아보면 전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계 전체를 우리가 형용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름다움이 대표적인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장 덜 아름다운 사람.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추하다? 아니야. 가장 덜 아름답다라고 쓰고 싶어요. 왜요? 아름답긴 하거든. 잘 보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가장 덜 아름답다고 하는데 문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라는 건 항상 전체 지평에서 하나하나 낱낱의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척도라는, 그래서 메터죠, 메터, 젠다, 미터, 잼자가 필요하게 돼서 그 뒤부터 형용사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묻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럼 얼마? 어떻게 말로, 아직도 우리 아름다움을 재는 척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있어? 있긴 있어요. 다 마음의 아름다움의 척도들이 있어. 경험적으로 있고. 어쨌든 이러한 형용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 가지를 제공해 줍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이어서 전체로 보게 해주고 동시에 그것을 하나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명사, 동사, 형용사. 이건 뭐 제 철학인데 이렇게 서양 철학을 해석하는 저의 틀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엔 부사가 발달을 했습니다. 말랑말랑, 빨리빨리 겹치기도 하지만 이게 동사인 듯 하면서 형용사인 듯도 하면서 명사 느낌도 나고 뭐 어떤 성질을 나타내기도 하고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사 철학은 아직 없어. 앞으로 그런 부사 철학이 아마 나온다면 우리말을 쓰는 사람이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아직 거기까지 들레주도 거기까지 못 나갔기 때문에 아직 부사 철학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사, 동사, 형용사 플러스 부사로 한데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것이 반복되면서도 이런 모든 이전의 성격을 다 갖고 있는 복합 단일체, 이러한 어떤 철학을 구성할 수 있으려면 문법이 나와야 돼요. 새로운 문법. 근데 이걸 담아낼 수 있는 말이 서양에 아직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말로는 가능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같다라는 이 한마디 말 때문에 명사와 동사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체계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특정한 척도를 가지고 연결시켜서 시스템이라는 것이 기둥이란 뜻인데 함께 세워놓은 기둥들이야. 파르테논 신전 보세요. 기둥 딱딱딱 박아놓고 위에다 지붕 얹잖아요. 그 기둥만 세우면 건물이 완성되는 거야. 한국 같은 경우라면 벽이죠. 기둥보다는. 물론 이제 한옥 같은 경우는 나무 기둥으로 세우긴 하지만은 이제 초가 같은 경우는 흙벽돌 가지고 하니까 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체계를 이해할 때, 시스템을 이해할 때 기둥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벽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설계도로 이해할 수도 있고, 뭐 시스템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같다라는 이 한마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서로의 척도, 다시 말하면 경계 안에서 영역들, 바다에는 포세이돈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영역들이 분절되면서 그 안에서 저마다의 척도들을 만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척도를 만들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또 결합이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게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태풍이 불고 하늘과 땅이 만나고 바다와 땅이 만나고 또 사람이 바다로도 가고 육지로도 가고 하는 이런 수많은 이제 교집합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걸 또 설명할 길이 필요해. 이거 설명하는 말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문장들은요,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쓴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보시면은 그 하나하나가 전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각주 1번이 달린 이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종족은 이제 새를 말하는 건데요. 아리스토파네스의 새라는 고대 그리스의 한 비극 작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새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과 이제 인간 사이의 매개자인데 인간들이 갑자기 새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새 입장에서는 이게 참 난처하잖아요. 내가 니네보다 우월한 종족인데 이 열등한 종족이 자꾸 우월한 종족을 무시하고 막 그래요. 그럼 기분이 나빠서 어떡합니까? 좀 복수하고 벌을 좀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좀 벌을 줘요.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노발대발하면서 새 둥지까지 하늘 구름 위까지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들이 다 흩어져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굴욕을 당하게 되죠. 근데 새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제? 야, 네가 우리한테 새 시켜서 이랬지? 그 다음에 누구한테로 가요? 더 높은 곳 신에게 또 공격을 합니다.
뭐 인간의 오만함을 얘기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종족을 부활시키고 처음으로 빛 속으로 또는 빛으로 내보냈다. 자, 내보냈다에도 네모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동사가 중요하군요. 명사는 다 바뀔 수 있는 거야. 대체 가능합니다. 동사가 바로 생각의 틀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우리 종족 앞에 교합이라는 말에도 네모를 쳐주세요. 그리고 우리말로 흘레라고 써놓으세요. 흘레. 네, 어이입니다. 이건 뭐 속된 말이기 때문에 잘 안 쓰는 말이죠. 우리말로도. 보통 개한테는 씁니다. 개가 흘레한다 그러죠. 개가 교미하는 것을 흘레한다고 하는데 꼬리를 섞는다는 뜻이에요. 개한테는 씁니다. 사람한테 쓰면 안 돼요. 사람한테 뭐 성교한다라고 이제 쓰게 되는데 어쨌든 요런 서로의 그 이제 구조나 기능이 다른 이런 것들이 한데 섞이는 과정, 경계가 다르거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는 흘레라는 것은 흘려 보내서 서로 흘려 보내서 만난다, 주고 받는다는 뜻이야. 그 흘레라는 말이 이렇게 나쁜 뜻은 아닌데 개한테 주로 쓰다 보니까 비속어가 됐어요. 사람한테 쓰면 그래서 굉장한 신뢰가 되는데 어쨌든 뜻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흘려 보내 가지고 나의 정체성이 깨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레를 한 뒤에는 묘하게 새로운 것, 제3자, 제3의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많은 생명체들이 생겨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두움을 벗어나서 이제 빛으로 내보내는 이 세계 코스모스가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코스모스는 코즈메인이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화장한다는 뜻입니다. 화장도 뭐 우리말로 좀 적절치 않은데 우리말에 뭐 그런 말이 없어가지고 그리스 말로 그냥 설명드리면 그 부각시켜야 할 부분은 부각시키고 숨겨야 할 부분은 숨겨서 하늘의 별을 주로 상징했던 겁니다. 어두운 곳은 어둡죠. 밝은 곳은 밝어. 그러니까 어둡과 밝음이 조화롭게 잘 이렇게 그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우리가 우주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주는 집이란 뜻입니다. 집. 시간의 집과 공간의 집을 합쳐서 그냥 이게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없었어요. 집집인데 시간집, 때집, 곳집.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할 수 없이 우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리시키면 굉장히 뜻이 달라져요. 시간의 집, 공간의 집. 공간 자체가 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공간의 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공간 자체가 집이잖아요. 근데 이게 동격이 아니고 공간들의 집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공간이 있고 저것도 공간이 있는 이 모든 공간을 합친 것을 또 집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시간도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시간의 집, 우주라는 것을 집 개념으로 이해해 놓으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이제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코스모스가 집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고요. 아름답다는 개념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조화 개념으로 이해가 됐어요. 코스모스는 그래서 조화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요. 또는 그냥 직역해서 아름다움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형용사니까 명사가 되려면 아름이라고 하면 되겠죠. 아름. 우리가 나무를 한아름 할 때 이렇게 아름. 근데 아름은 어울려진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한 규모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의 한아름 떠올려 보세요. 신이 우주를 한꺼번에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오르페우스적인 느낌으로 쫙 아름이다. 신의 아름인데 이 아름은 아름다운 것이다 해가지고 메타포, 둘을 한데 싸잡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코스모스를 좀 보다 가깝게 이해하시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우주가 탄생한 거야. 이해되셨죠? 이런 정체불명의 뭐가 있다가
서로 섞이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뭐가 이제 끊임없이 자체 재생산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결국은 코스모스라고 말할 수 있는 질서, 하나의 아름다운 질서가 생겨났고, 이 질서는 스스로 저절로 돌고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발견한 거야. 오르페우스가 뭘 발견했냐면, 야,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웠단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 우주가 말이야, 이렇게 코스모스야. 그래서 오르페우스는 코스모스를 발견한 겁니다. 코스모스가 발견되기 이전에 이랬는데, 코스모스가 발견되자 핵심이 뭡니까? 질서라는 거야. 오더라는 이 질서가 있더라. 그래서 아름다움이 유지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아름다움의 실체는 오르페우스가 보기에는 음악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음악으로 우주의 질서를, 베일을 벗겨내고자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음악이라는 거, 악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집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중국에서 들여온 이제 궁상각치우라는 이런 오음계가 있죠. 여기 이제 황종이 핵심인데요. 황종이라는 것이 이제 으뜸음입니다. 모든 소리의 기본 황종. 요거 이제 피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미라를 넣어가지고 그 20몇 개를 넣어서 소리를 불어서 그 소리하고 같은 소리를 내는 이제 돌로 된 이제 악기를 쳤을 때 같은 소리. 우리 피아노의 도레미 미 정도 소리가 딱 나면 이제 그걸 황종이라고 쳐가지고 그것이 길이가 한 23cm 됩니다. 요 23cm가 척도야. 그래서 이걸로 배를 받을 때, 세금을 매길 때도 이걸로 매기고, 길이를 잴 때도 이걸로 길을 낸다고 할 때도 이걸로 재고, 또 기둥을 자를 때도, 건축할 때도 이걸로 자고. 그러니까 이 만물의 모든 척도가 바로 황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이 모든 척도의 으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부도지란 책이 있는데, 이 부도지란 책에는 피리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도지의 주인공은 마고 할머니인데, 나이는 천년인데 외모는 19살 소녀야. 좋겠네 이거. 근데 이 마고 할머니가 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딸 셋을 만듭니다. 희자 돌림에 딸 셋을 낳아가지고 피리를 가르쳐요. 피리를 불게 됩니다. 이 피리를 불어가지고 실달성, 허달성, 이 온 우주를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신화 속에 나오는 이 하늘 땅 천지 창조의 원리는 피리였어요. 피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힌두 신화로 가면은 뭘로 됩니까? 브라흐마의 오음 하는 배꼽에서 울려 나오는 이 소리 있잖아요. 브라흐만의 배꼽. 여기서 소리가 쫙 울려 퍼져 가지고 만물이 형성되잖아요. 이렇게 소리라는 것은 이제 반고 신화로 가면은 이제 알이 깨져 가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스칸디나비아 이런 데로 가면은 나무가 썩어서 또는 이제 거인이 죽어서 이런 다양한 근원을 두고 있는 천지 창조의 신화들이 있는데, 가장 발달된 신화, 고급 신화는 바로 음악에 의한 겁니다. 음악이 왜 중요했을까? 척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막대기를 들고 산에 가서 이것저것 쳐보세요. 나무도 쳐보고 돌도 쳐보고 땅도 쳐보고 계속 쳐보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소리가 달라요. 한 머리 덤져보세요.
손바닥도 쳐보고 소리가 다 달라. 예민한 사람은 저마다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소리는 아름답고 어떤 소리는 그렇지 않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비율, 비례라고 합니다. 비례, 소리의 비례와 비율에 따라 가지고 울림에 따라 가지고 아름다움과 그렇지 않음, 형용사적인 거죠. 이것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이, 모든 물체가 저마다의 소리를 갖고 있는데 이 소리에 더 아름다운 게 있고 덜 아름다운 게 있어요. 저마다의 소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질서 지은 것. 요거는 음악과 수학이 함께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악과 수학은 함께 발전해요. 이렇게 이해해 보니까 이게 뭐 예사로운 말들이 전부 다 아니군요. 자, 에로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둘로 나뉘어 가지고 왼쪽 오른쪽이 서로 교합을 하고 뭘 또 쭉 나왔는데 그 마지막 새라고 쓰인 그 바로 앞에 탄생이라는 말을 썼다는데 주목해 보세요. 이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태어났다. 이 탄생이라는 말은 왜 썼냐면은 태어나다고 하면 좋은데 강탄선화, 강탄설화. 그래서 이제 그 태어남이라는 거 관련된 그 신화가 많이 있어요. 강탄설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나오고 수많은. 근데 이때 꼭 그 탄생이란 말을 꼭 쓰니까 그냥 요건 포기를 제가 했습니다. 아무튼 태어난다는 뜻인데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에게만 쓸 수 있어요. 태를 가르고 나와야 되니까. 근데 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태어난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 알 같은 깨고 나오는 거니까 구분이 돼가지고 모두 싸잡아서 얘기해야 되니까. 새는 깨고 나오고 사람은 태를 가르고 나오고 등등. 물론 이제 이전 시대에는 이런 그 탄생의 다양한 그 방법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은 적어도 이 모든 것을 한데 아울러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저절로 이제 생산을 이어가는 하나의 구조를 또 찾아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 첫 단락을 좀 읽고 잠깐 쉬겠습니다.